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웰레이징 트레이너 조현섭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노후 준비, 그 중에서도 재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2010년도부터 재무설계 강의와 국민들 대상으로 재무설계 강의와 상담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노후설계 연구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먼저 용어 정리를 잠깐 할 텐데요.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금융의 대표적인 금융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셔가지고, 금융에 가셔가지고 예금을 든다든가 적금을 든다든가 아니면 투자 상품인 펀드라든가 보험사의 여러 가지 상품들, 돈이 필요하면 대출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금융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시고 여러분이 금융에 가셔가지고 이제 거기 계신 직원들하고 이제 금융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서 상품을 고르시는데,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융 상품 판매자라고 이렇게 정의하고요. 우리들처럼 금융에 가가지고 금융 상품을 고르는 우리들 같은 경우를 금융 상품 소비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 도중에 금융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저는 원래 금융에 대해서 순기능이라든가 장점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하고요. 다만 여러분이 금융상품을 고르실 때 금융상품의 장점은 거기서 많은 얘기를 들으실 거거든요. 다만 거기에 대한 단점이라든가 조심할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림으로써 여러분이 합리적인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강의 순서는 금융자본주의.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가 금융자본주의 시대인데 금융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죠. 그래서 금융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재무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까지 수많은 강의나 많은 분을 만나 뵀는데 사례를 통해서 재무설계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재무설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노후자금, 우리 연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노후자금으로 연금이 왜 필요하고 왜 적합한지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금융자본주의입니다. 과거에 열심히 일해서 상품을 제조해내고 상품을 생산하고 그 상품을 해외에 수출한다든가 아니면 국내에 판매해서 거기서 수익을 생긴 걸로 자기 자산을 불려가는 그런 산업 자본주의였다면, 지금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어떻게 금융에서 굴리느냐에 따라서 자산이 틀려지는, 금융이 그만큼 중요한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신 분 중에 한 분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반도체 회사를 들어갔거든요. 반도체 회사는 대부분 대기업들이고 산업단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근하고 나서도 바깥에 나가도 뭐 특별하게 유흥문화가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착실하게 저축하신 분입니다. 무려 10년 동안 보통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비용은 기숙사를 통해서, 기숙사에서 뭐 한 15,000원, 2만원 정도만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저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10년 넘도록 저축해서 32세가 됐을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같이 와서 상담을 했는데, 남자분도 마찬가지로 돈을 그동안 모은 돈 자체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결혼해서 출발할 때 수도권 내에 집을 산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전세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월세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방송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전문가들이 노후 준비는 일찍 할수록 좋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후자금으로 많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노후자금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이 돈을 어디다 집어넣어서 투자는 항상 손해볼 수도 있는데
손해 보지 않는 투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세 상품이라든가 세금 혜택을 보는 그런 상품들은 사실은 위험이 없는 투자예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지만 사실은 위험이 없는. 그럼 국가에서 절세 혜택을 줄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세금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후 자금으로 쓴다는 가정하에 국가 입장에서도 노후 자금을 각자 준비하면 나중에 어떤 기초수급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절세 혜택을 많이 주는데 이분들이 노후 자금으로 너무 많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노후 자금의 특징이 뭐죠? 55세나 60세 이후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 돈을 끌어다 쓰게 되면 여태까지 절세 혜택을 받은 거를 전부 다 반납해야 되고 심지어는 페널티까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자산이 줄어드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이 결혼 자금이라든가 주택 마련 자금, 노후 자금 이게 다 다른 말 같아도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한 미혼이신 젊으신 분들은 유동성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어떻게 보면 생애 설계에서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유동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노후 자금에 너무 묶어버리니까 결국은 이분들은 전세나 집을 산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결국 월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이게 효율적으로 모아지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자기한테 맞는 금융상품을 고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금융자본주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현실이 어떨까요? 금융자본주의로 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 시대에 맞춰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금융에 가셔가지고 예금을 든다든가 적금을 든다든가 대출을 받는다든가 하실 때 의사결정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결국은 금융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거의 수용해서 그쪽으로 찾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마치 여러분이 옷을 사러 갔을 때 옷을 살지 말지를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데 옷을 파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어떤 상품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러분 금융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그 직장에서 월급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죠? 그럼 월급을 받는 건 왜 월급을 줄까요? 그 회사에서는 회사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월급을 주는 거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금융에 종사하시는 분도 물론 여러분이 이익도 대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제일 근본적인 베이스는 뭐예요? 그분도 거기서 월급을 받으려면 금융에 유리한 부분을 그 금융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자본주의에 맞춰서 금융 상품을 고르실 때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결정을 못 하시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금융 자본주의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금융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칼 막스가 자본론 상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융거래 활동이 스스로 가치를 생산해낸다는 것은 그런 생각은 가장 바보 같은 망상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가치와 가격의 차이. 여러분이 어떤 세탁기를 예를 들어서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사러 가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탁기를 살 때 200만 원짜리 세탁기를 사는 경우에 여러분이 20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세탁기를 사게 되는데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실 거예요. 세탁기를 만들 때 분명히 150이나 100만 원이나 분명히 여러분이 산 거보다 적은 가격으로 생산해낸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결국은 여러분은 생산한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삽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가격에서는 손해봤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세탁기를 사게 되면 그 세탁기가 해주는 시간적인 절약, 어떤 힘드는 부분을 해소해 주는 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은 어떨까요? 금융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누구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금융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에 대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가격 대 가격이 부딪힌 겁니다. 아까처럼 세탁기를 산 사람이나 세탁기를 판 사람이나, 세탁기 판 사람은 돈을 벌었고 세탁기를 산 사람은 가치를 얻어갔는데, 가격끼리 이렇게 부딪히면 결국은 윈윈 게임 형식이 돼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금융에서 이익을 가져갔다는 얘기는요, 누가 손해봤다는 그런 기본 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격을 손해 보더라도 가치를 얻어야 되는데 똑같이 가격이 부딪혔기 때문에 누군가 손해보고 누군가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자라는 거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자라는 이익을 받는데 손해는 누가 받죠? 그 돈을 대출해 간 사람이 받게 되는 거죠. 그 돈을 대출해 간 사람이 여러분의 이익을 주고, 그 다음에 금융의 이익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이 책임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누가 손해보면 누가 이익을 보고요. 특히 또 금융에서 대출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출 받으실 때 앞으로 금리가, 시중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세요. 그죠?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변동금리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고정금리를 여러분이 선택을 했어요. 4%의 대출 받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대출 이자가 5%, 6%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6%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2% 이익 받죠? 다른 사람은 6%를 내야 되는데 선생님은 4%를 냈으니까, 여러분들은 4%를 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누가 손해본 거죠? 은행이 손해본 거죠. 6% 받을 수 있는 거를 4%밖에 못 받으니까. 반대로 은행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3%로 떨어지면 여러분은 1% 손해봤죠. 누가 이익을 봐요? 금융이 이익을 보죠. 왜냐하면 다른 분들한테 지금 빌려주면 3%밖에 못 받는데 여러분한테 4%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금융 전문가랑 머니게임을 한 건데 이기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정금리를 선택하면요,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일단은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라든가 이런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불로소득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노동의 대가는 아니죠. 거기에 속성은 어느 정도 누군가 잃어야 딸 수 있는 구조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다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해야 될 게 어떤 부분이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볼펜이 이게 1,000원이었어요, 1,000원. 그런데 여러분이 볼펜을 안 사고 은행에 저축을 했어요. 저축을 해서 100원이라는 이자를 받아가지고 1,100원 가지고 시장에 가봤더니 이게 1,200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100원이라는 이자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200원 돼 있으니까 100원을 까먹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통 은행 이자가 물가를 못 쫓아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반에서 50등 하다가 10등 하긴 쉬워도요, 10등에서 한 등 올리기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개발도상국에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 갈 때까지는 고도성장이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금리가 상당히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성장 기조일 수밖에 없고, 저성장 기조로 간다는 얘기는 국가에서 쓸 정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행 금리를 높이면 여러분은 저축할 거죠. 저성장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여러분이 저축하면 경기는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은행 이자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길게 놓고 보면 앞으로 은행 이자가 물가를 못 쫓아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대나 30대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의 취업도 사실은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자산을 그저 예적금만 해가지고 간다면 결국은 나중에 자기 노후 자산을 까먹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20, 30대는 투자가 필수입니다. 투자가 필수고, 다만 투자한다고 돈 버는 건 아니에요. 은행이자보다 더 많이 번다는 얘기는 반대로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 없는 투자는 절대적으로 안 한만 못한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 30대는 투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 공부를 하시면서 적은 돈으로 투자 연습, 감각을 키워야 되고, 그런 준비들을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준비를 하셨다가 투자를 점점 넓혀가야 되고요. 다만 신중년이라고 얘기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우리 같은 세대는 사실은 여러분이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흔히들 요새 이자가 너무 적다, 1%, 2%도 채 안 되고 1%밖에 예적금에서 이자를 안 주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투자해서 과연 수익률을 은행이자보다 더 낼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은행이자가 10%를 예를 들어서 은행이자를 10% 준다 그랬을 때 물가가 9% 올라버리면 여러분은 1%밖에 못 먹는 거예요. 사실은 수익을 1%밖에 못 가져가게 되는데, 반대로 5%, 은행이자가 5%, 아까 10%에서 5% 낮아졌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2%밖에 안 올랐다면 여러분은 3% 수익을 내는 겁니다. 지금 예적금 이자가 너무 낮다고만 보시지 말고요, 예적금 이자에 비해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를 보셔야 돼요. 금융에서 머니게임 같은 거기 때문에 남의 돈에서 욕심을 너무 부리면 부릴수록 거꾸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예적금이 1%대인데 작년에 물가가 0.5%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직도 예적금은 결코 나쁘지 않은 상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중년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는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투자는 더더군다나 하지 마시고요. 여태까지 투자를 해오신 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시면 되는데,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부분은 무리해서 투자하시면 오히려 더 노후 준비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재무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 설계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2019년도죠. 코로나 전에 제가 제주도 갈 일이 있어서 제주항공을 타고 가다가 뒷측면을 이렇게 찍어 온 건데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삶은 언제나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언제가 아니라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감하시나요? 요새 힐링이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또 이런 얘기는 어떠세요? 욜로족,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보다 훨씬 더 이제 지금 더 이제 노후보다는 지금 현재 빵빵하게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사는 거 심한 경우죠, 그죠? 두 번째는 지금 10억, 20억, 한 30억, 40억 이렇게 자산을 갖고 있는 7, 80 되신 분인데 지금도 양말을 꿰매 신고 근검절약이 몸에 밴 거죠. 이런 분들을 우리는 코스파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욜로족이 노후 준비를 잘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코스파족? 재무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돈은 행복하게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관점인데, 지금 욜로족은 현재 노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앞쪽을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소비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노후가 암담하겠죠. 그래서 오래 살면 견디기 힘들 겁니다. 코스파족은 어때요? 지금 너무 호리띠를 졸라매고 노후가 진짜 빵빵하게 해놨어요. 노후 준비를 진짜 엄청나게 해놨는데 일찍 죽으면 되게 억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30억, 40억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10억밖에 못 쓰고 죽으면요, 나머지 20억, 30억은 괜히 고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무 설계의 제일 근본적인 이 방향은 뭐냐면, 죽을 때 남긴 돈도 없고 빚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재무 설계를 제일 잘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의료비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재무 설계를 해봐야 균등한 배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죠. 여행은 다리 떨릴 때 가지 말고 가슴 떨릴 때 가라.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무 설계는 균등 배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거는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자식의 은퇴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식의 은퇴를 본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자식이 은퇴했는데 살아계신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노후 준비가 다소 부족해도 자녀들이 돈을 벌고 있다면 여러분한테 빚을 내서라도 어느 정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분이 은퇴하잖아요. 은퇴하면 자녀분들도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모은 자산 가지고 본인도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부모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지고 결국은 심하면 서로 안 보게 되고 간병살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오래전에 기사에 났던 내용인데요. 수면제 40알 어머니는 말없이 삼켰다. 두 부부가 남편분은 대기업 임원이었고요. 여성분은 보습학원, 그러니까 큰 학원을 하고 계셨는데 수입이 괜찮은 이제 집이었죠. 그래서 돈을 꽤 괜찮게 벌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금을 많이 해주고, 아들이 둘 있었는데 사업 자금 해주고 이렇게 다 밀어주고 했는데 사업을 결국은 이제 실패했죠. 사업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편분도 이제 사망하고 큰아들도 사망했어, 결국은. 그래서 둘째 아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특정한 직업이 없고 살기가 빠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인데 어머님이 항상 미안했죠, 둘째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해준 게 많은데 둘째 아들이 거의 해준 게 없거든요. 그러다가 중풍이 왔어요. 뇌졸중이 와가지고, 그래서 둘째 아들이, 병간호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수입은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항상 어머님이 자식한테 되게 미안해하고 애초롭고 그러니까 항상 미안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수면제를 나한테 사달라. 수면제를 사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들 입장에서 그게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맨정신에 못 가니까 술을 먹고 말없이 어머님한테 그걸 놔두고 이제 방에 놔두고 이제 방문을 닫고 나왔죠. 이분도 최소한 노후자금, 물론 노후자금이라 해서 그 많은 돈을 전부 다 노후자금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쓸 수 있는지 계산을 해서 그 돈 정도 외의 거를 이제 자식한테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거보다도 목적 자금 중에 제일 우선은 내 노후자금. 자식하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행복하게 보고 싶다면 내 노후에 대해서는 반드시 펜스를 쳐줘야 됩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얘기한 걸 간단하게 미리 정리하고 나가면요. 돈은 행복의 수단이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이 목적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도 포기하지 마라. 아까처럼 코스파족이나 욜로족처럼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을 가져가는 거,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과거에 의사결정된 게 오늘의 여러분이고요. 오늘의 여러분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느냐가 미래의 나입니다. 결국은 미래의 나나 현재의 나나 과거의 나나 똑같은 나기 때문에 현재를 위해서 미래도, 미래를 위해서 현재도, 그래서 균등 배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금융상품에 절대 강자는 없습니다. 가끔 강의 끝나고 나면 전화가 와요. 나 이런 목돈이 생겼는데 이걸 어디다 넣어두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전문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그거 어디다 넣어둬라? 아니면 뭐 이런 고민 없이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니면 그쪽 계통에 일하시는 분. 어떤 금융상품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겁니다. 금융상품을 만들 때는 어떤 목적에 맞게 이렇게 금융상품을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쓸 건지를 정하셔야 돼요. 어디다 쓸 건지 정해야, 어디다 쓸 건지 정하면 뭐가 생깁니까? 몇 년 있다 필요한지도 같이 정해지죠.
그래서 몇 년 있다 쓸 건지가 같이 정해지면 그 기간이 되게 길면 투자 상품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장기간 지났을 때 물가를 못 쫓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물가보다는 약간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장기간적으로. 그래서 모든 투자 상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돈 버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제 쌀지 언제 비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계속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어떤 그게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 3년 내에 쓸 돈은 오히려 예적금이 낫겠죠. 위험하지 않은 거. 그래서 2, 3년 있다 당장 쓸 건데 물가 올라가봤자 별로 많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2, 3년 내에는. 그렇다 그러면 안정성이 우선돼야 되겠죠. 제일 기본적인 분류하는 방식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더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금융상품에는 절대 강조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어디다 쓸 건지 또 어떤 생애 설계를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맞는 금융상품이 있는 거고요. 잘못 고르면 오히려 손해볼 수 있는 금융상품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한번 이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후자금은 왜 연금인가? 우리가 흔히 연금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왜 연금으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수명이 길어지면서, 요새 줄기세포 연구까지 해요. 줄기세포 연구가 뭐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줄기세포를 심어서 돼지를 막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키워서 여러분하고 체질이 똑같은 돼지에서 어디가 고장이 나면 장기를 갈아 낄 수 있는 그러니까 수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생각하는 돼지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키우면 돼지가 생각을 해. 있을 수 없겠죠. 무슨 얘기냐면 모든 장기라든가 이거는, 그러니까 신체 건강은 옛날보다 과학이 많이 의료 기술이 따라가는데 뇌과학은 못 쫓아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판단력은 흐려지고, 다만 누군가는 전부 다 이제 치매를 조금씩 앓고 가게 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뇌가 못 쫓아가니까 치매는 조금씩 다 앓고 이제 돌아가시겠죠. 그래서 판단력이 자꾸 흐려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목돈을 갖고 계시면 과거에 저축은행 사건이나 아니면 동양그룹 사건, 채권 사건 있었죠? 그런 부분에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판단력도 흐려진 데다가 금융상도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연금을 하면 어때요? 연금으로 해놓으면 내가 그 돈을 잘못해서 투자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음 달 되면 또 나와요. 그래서 연금식으로 이제 가져가야 되고, 두 번째는, 자식들은 어떨 것 같아요? 목돈 갖고 있는 부모님을 보시면 오래 살기를 바라겠죠. 그죠?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차라리 연금 받는 부모님이 훨씬 더 효도도 받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연금 상품으로 가져야 되고, 연금 상품은 또 절세 혜택을 되게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 너무 노후자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 매월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는 국민연금과 그다음에 그 연금저축 상품, 그다음에 주택연금 이렇게 가져가면 모양새는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금식으로 준비를 하고, 노후 준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돈은 꼭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다만 많은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돈과 대인관계, 그 다음에 건강, 취미여가 이걸 골고루 갖고 있어야 돼요. 마치 이건 하나의 타이어와 같아 가지고요.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다 골고루. 그러니까 타이어가 그렇잖아요. 펑크가 나면 처음에는 거기만 펑크 났지만 돌아가면서 바람이 다 빠지죠. 그래서 다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골고루 균형 있게 준비한 사람이 진짜 노후 준비 잘하시는 분이고요. 돈에 대해서 뭐 아무리 잘해놔도 한쪽이 균형 있게 노후 준비를 잘 못 해놓으면 결국 노후 준비를 이제 좀 든든하게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자금 연금으로 해서 돈 부분 어느 정도 하고 은퇴하고 나서는 더 이상
돈을 더 불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동안 번 돈 가지고 연금 형태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건강, 취미여가, 대인관계 이쪽으로 이제 그 포인트를 이제 바꾸는 게 오히려 행복한 노후. 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노후가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수명 100세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뭐 평균 수명 82세 3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맞지 않아요. 평균 수명은 원래 사전적으로는 지금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 걔가 그 아이가 몇 살까지 살 거다 하는 기대 수명을 우리는 평균 수명이라고 얘기하는데, 2살 때, 3살 때 위험 확률이 다 포함된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죽은 사람 나이 평균인데 거기에는 이제 영아도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평균 정도는 여러분하고 안 맞죠. 사실은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은 이미 10대 때, 20대 때 그 사망 위험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최빈도 사망 나이가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최빈도 사망 나이가 2010년도에 이미 87세 평균이 지금 90세 넘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90세 이상 산다고 보셔야 되는데, 금융사고 사건 터지지 않고 매해마다 큰 사건들이 터지죠. 뭐 이것도 신문에 보셨을 거고, 저축은행 사건이나 이런 것들, 이런 사건 사고가 있는데, 여러분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료 쪽으로 보면 신체 건강은 이제 신체는 되게 건강하게 이렇게 이제 의료과학이 발달되고 있는데 뇌과학은 그만큼 못 쫓아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쩔 수 없이 쫓아오는 게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 부분인데,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누구든지 치매는 조금씩 다 앓다 죽는데 어느 정도 앓느냐 그 차이지, 수명이 길어지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융에 대해서 판단력도 흐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돈을 갖고 계시면 한꺼번에 잃어버릴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항상 고민이죠. 이 큰 돈을 어디다, 왜냐면 목돈을 그대로 예적금에 넣어두자니 마치 죄 짓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 불려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나이 드셔도 끊임없이 돈에 대해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금 부자가 더 유리한 거는 매년 내가 잘못 투자해서 돈을 날려도요, 그 다음 달에 또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돈에서 벗어나야 오히려 노후를 든든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자금으로 유용한 금융상품 몇 가지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다시피 삼층구조, 그래서 공적연금, 퇴직연금, 뭐 개인연금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적인 제가 이제 그러니까 노후자금으로 적합한 5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공적연금이라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공무원연금, 그 사학연금, 그 다음에 군인연금, 이렇게 해서 4가지 공적연금이 있고요. 그걸 밑바탕에 깔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회사 다니면서 퇴직금을 받게 되면 그거를 노후자금으로 꼬리표를 붙여서 그 퇴직연금하고, 그 다음에 IRP하고 연금저축, 세제 혜택이 제일 이제 파워풀한 그 상품 되게 이렇게 삼층구조 가면 그림이 어느 정도 노후자금으로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부족하면 이제 주택연금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주택연금도 부족하면 이제 목돈을 맡겨놓고 연금을 타는 즉시연금. 다만 이제 이 중에서 주택연금이나 즉시연금은 모자라시는 분만, 그래서 주택연금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한테 유용하냐면, 첫 번째 그 연금, 이제 지금 삼층구조에서 노후자금 부족하신 분, 두 번째는 부족하거나 아니면 상속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쓰겠다는 얘기는 자산을 전부 다 청산하고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요런 5가지 상품이 있는데, 상품별은 이제 강론으로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노후자금의 절대 금액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자금으로 많이 해놨다고 해서 되게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적게 했다고 해서 되게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상담하다 보면 뭐 이제 뉴스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연구소에서 이렇게 발표된 것들 있잖아요. 수도권에 살려면 부부가 한 250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상담하다 보면 지금 이미 전문 직종에 계신데 뭐 골프 치고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이러신 분인데 지금 지출 비용이 이미 한 달에 700 이상씩 쓰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노후 자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350, 450이래요. 왜? 뭐 250 정도면 산다는데 나는 그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돈 가지고 노후 자금 그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출 구조가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100만 원, 200만, 그러니까 지금 지출이 수입이 한 달에 200, 300 이렇게 버시는데 노후 자금으로 250, 300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그 금액만큼 준비하면 뭐 좋겠죠. 좋은데 지금까지 모은 자산으로 봤을 때는 그 자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소득 활동기 때 했던 거를 은퇴했다고 못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난 불행하다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노후 자금은 집집마다 다른 게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달에 뭐 250, 100만 원, 뭐 150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사실은 노후 자금을 최소한 그 정도 가져가면 무리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후 자금으로 주위에 얘기하니까 절대적으로 이 금액이 필요하다 해서 무리하게 어떤 돈을 더 이제 불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선택하다 보니까 오히려 노후 자금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런 소비 패턴, 소비 지출에 따라서 노후 자금의 금액을 다소 좀 맞춰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의 절대 금액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보통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 노후 걱정을 되게 많이들 하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11위, 12위하는 경제 국가인데, 경제적으로 수준이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국가인데, 행복도는 저 꼴찌가 있어요. 항상 노후 자금 틀에 갇혀서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 대상이 아니고요. 실제로 저하고 상담을 하셨던 분들 중에 대부분 보면 노후에 극히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번 돈 내에서 전부 다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자기가 번 돈보다 더 쓰는 경우는 진짜 절제적으로 돈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사람 말고는 일반 서민들, 우리 같은 서민들은 보통 번 돈에서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노후 자금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 부분은 재무 설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을 잡고 나머지는 어때요? 취미 여가라든가 대인 관계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고 진짜 즐길 일만 남았다.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하면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게 이제 모르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투자라는 거는 뭐 요새 투자의 시대다고 얘기하는데 투자 시장에 준비 없이 가면 분명한 거는 필패입니다. 필패. 그래서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자산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어느 정도 금융 공부도 하시고 해서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아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에 비재무를 더하라. 그러니까 재무를 어느 정도 해두고 비재무 쪽도 여러분이 신경 써서 좀 취미 여가도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시작하면 늦었어요. 그래서 소득 활동기 때 물론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는데 조금 더 일찍 준비해서 좋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 취미가 되려면 프로가 돼야 돼요. 그냥 내가 배우고 있는 건 취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돈을 준비하듯이 그런 것도 차곡차곡 준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오늘 강의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여러분이 바라는 거 희망사항이 뭔지 거기에 맞춰서 훨씬 더 좋은 강의 내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섭이었습니다.